스페이스X 같은 우주 산업들은 저게 돈이 되겠어 하는 의문들이 좀 있거든요. 여기 이것 때문에 자본주의에서 기술을 얘기할 때는요, 기업만 보셔서는 절대로 안 되고 국가와 전쟁을 보셔야 돼요. 또 하나 잠깐 또 옆사이드로 하나 점검하고 가야 될 게, 그러면 결국 근데 이제 권력의 문제라는 건 세금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세금의 문제를 포함하죠. 그러면 결국 상인 세력으로 그 권력이 이렇게 뭐 헤게모니가 넘어가거나 아니면 토지 기족으로 넘어가는 거는 결국 세금을 누가 더 많이 주는가, 거기하고도 연관이 되요. 그 갖다가 굉장히 강하게 연결이 돼 있는데요. 또한 그 세금의 형태가 화폐냐 아니면 현물이냐라고 하는 게 또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그 왕들이 한 16세기, 17세기부터 상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기대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전쟁을 하려면은 캐쉬가 필요해요. 이때 캐쉬라고 하는 거는 캐쉬는 요새 개념이고 금화, 은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 16세기, 17세기라는 게 전쟁이 굉장히 많았던 때니까 이거는 그 영지에 가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무슨 닭 몇 마리, 무슨 쌀 몇 가마니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서 전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누구한테 기대냐면은 이 돈을 만지는 부르주아들한테 항상 돈을 꿀 수밖에 없는 처지가 돼요. 이러면은 부르주아들로부터 에게 어느 정도의 상권을 보장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부르주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 이런 것들을 해서 부르주아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정도에 이 왕권하고 부르주아들 간의 동맹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근대 국가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귀족들이 불만을 품거든요. 아니 이렇게 연대를 해가지고 왕이 군대를 이만큼 불린 다음에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지라든가 이걸 다 때려 부숴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불만이 많잖아요. 이 귀족들을 매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귀족들도 부르주아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는 영국이 오랫동안 취해왔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귀족들을 갖다가 다 중앙 왕실에 불러가지고 그 왕실 귀족으로 만들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루이 10세가 취했던 프랑스식 방식인데, 이건 나중에 프랑스 혁명, 심한 계급 모순을 낳아서 프랑스 혁명으로 무너지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역사적인 흐름, 자본주의가 어떻게 태동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지금 점검을 해왔는데,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본 축적을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한다 했는데, 이게 합리성이라는 옷을 입게 된 거는 그러면 그러니까 막스 베버가 진단했던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윤리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첨가되면서 합리성이 가지게 된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잉태될 때부터 어떤 효율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합리성을 가지게 된 겁니까? 여기서 그 막스 베버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갖고 아주 그냥 두 문장 정도로 그걸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어떻게 배웠냐면은, 막스 베버의 주장에 따르면 그 프로테스탄트들이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합리성에서 자본주의가 생겼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베버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베버도 아까 말한 존 바르트랑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합리성을 뭐라고 봤냐면은, 이게 좋은 의미의 합리성이 아니에요. 베버가 말하는 합리성은 자본 회계의 합리성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복식부기의 합리성 있죠. 자산이 어느 만큼 불었다,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이 어느 만큼 늘었다, 요걸 따지는 합리성인데, 이 합리성으로 세상의 모든 종류의 합리성을 다 통일하고 바꿔버리는 사고방식이 베버가 얘기하는 자본주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이 100억 원이 있는데, 이 100억 원으로 주식에 투자할 거냐, 아니면 집을 지을 거냐, 공장을 지을 거냐, 그게 아니라 이걸로 자선 사업을 할 거냐, 급기야 이걸로 깡패단을 조직해가지고 조직폭력배로 나갈 거냐 등등의 방법들이 다 있어요. 이 중에서 어떤 것을 할지의 방법을 어떤 종교적 세계관이나 도덕적 세계관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장부를 씁니다. 장부를 써서 뭐가 제일 많이 남는 비즈니스냐. 그래서 이게 깡패단을 조직하는 거다 그러면은 깡패단을 조직합니다. 이게 자본주의 합리성이에요. 이게 자본화의 합리성인데, 베버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세계에 대해서 일체의 다른 도덕적 고려라든가 이런 것 없이 오로지 복식부기의 합리성 하나를 따라가도록 만드는 이 사고방식은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건데,
웨버가 보기에는 이게 순수하게 복직북이 하나만 남겨놓고 생각을 하는 사고방식은 서양에서만 나왔다. 네. 요게 웨버의 얘기예요. 복직북이적 사고방식은 사실 뭐 동양에도 있었고 딴 데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다른 데에서는 종교도 버티고 있고 황실도 버티고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 권력 시스템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복식북이 하나만 가지고서 상인들이 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세상이 열리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이 프로테스탄트들은 세속일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오로지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냐 없냐밖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거 다 때려쳐버리고 복식북이 하나만 가지고 따라가게 되었다. 이게 웨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질문하신 요점하고 이게 어떻게 닿는지는 그러면은 예. 이상한 짓도 많이 했겠네. 프로테스탄트들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편입되면서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윤리적인 일만을 한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노예상에도 했을 테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인데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기본적으로 기독교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윤리에 어긋나는 일을 했던 건 아닙니다. 무슨 뭐 살인, 무슨 뭐 약탈을 하거나 무슨 뭐 전쟁을 이런 건 아닌데 이 대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노예 무역이 그때 제일 많이 남는 비즈니스 중 하나였는데 네. 아프리카에서 그 노예들, 그 흑인들을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그걸로 남미 쪽으로 끌고 가서 거기 플랜테이션에다 풀어놓는 거예요. 네. 그걸 중간 항로라고 하는데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배 주인이 보통 배들이 풍랑을 만들면은 배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화물을 내다 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흑인 노예들의 3분의 2를 버립니다, 바다에. 바다에 버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체의 죄의식이 없고 돌아온 다음에 보험회사에다가 보험을 청구해요. 네. 우리는 화물을 잃었다. 그걸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 뭐 마음이 어땠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여기서 행동했던 일련의 행동을 보면은 정확하게 복식부기의 합리성에 맞도록 행동한 거죠. 화물은 내다 버리고 네.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서 보험료를 청구받아야 된다. 네네네. 청구받았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 뭐 프로테스탄트의 그 어떤 자본 의식이라는 거는 그 어떤 종교적 그 윤리 의식에 기반하다기보다 복식부기에 근거한 것이고 결국 그거는 자본주의의 합리성을 대표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건 극단적인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효율을 끄집어내기 위한 합리성을 가지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흐름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우리가 방송 모두에서 언급을 했던 것이 원래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무역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가 그것보다 더 많은 효율을 끌어낼 수 있는 산업이 발달하면서 산업적으로 넘어왔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뭐 중간에 뭐 기독교인들이 들어오고 누가 들어왔던 거 안에 자본주의 시스템은 극단적 효율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왔던 거고 그 산업화라는 걸 받아들인 이유는 그 산업화가 더 큰 자본 축적을 해줬기 훨씬 때문이다. 더 효과적이다라고. 그렇죠. 시장이 어마어마하니까. 드디어 산업 사회로 왔습니다. 즉 자본주의가 기술과 한번 결합을 한 거죠. 여기서 그 자본주의 입장에서 기술을 한번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까지도 기술이 중요한 거잖아요. 기술이라는 게 새롭게 인류 문명에서 중요한 화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인간의 노동력, 그다음에 자연 지형지물, 그다음에 그다음에 에너지, 그리고 이것들을 모을 수 있는 자본의 힘 이런 걸로 이제 효율성을 구축을 했다면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큰 몫으로 들어왔고 현대사회는 더 강력한 이 AI까지 따지면 더 그렇게 된 건데 기술이 자본주의에서 했던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가 이제 기술을 갖다가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데 한쪽 측면만 너무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기술을 폭발적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당연히 하죠. 그런데 기술을 억압하는 역할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자본주의가 목표로 하는 거는 자산 가치의 증식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때 자산 가치의 증식을 따지는 그 단위는 개별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개별 기업 입장에서 봤을 적에 자산 가치의 증식에 도움이 되느냐 마느냐가 기술을 선택하고 기술에 투자하는 기준이 돼버리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싶을 때에 한해서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이 부분에서 폭발적으로 기술이 발전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기술이 나의 이윤에 오히려 방해가 되겠다 싶을 때는 가차없이 짓밟아 버립니다. 참고로 예를 들자면 최근에
AI 쪽에서는 이미 그쪽 방향으로 돈을 벌었던 빅테크라고 하는 뭐 매그니피센트, 뭐 세븐이든 식스든 그 친구들이 엄청난 돈을 때려 박으면서 예. 그쪽 그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폭발적 매출 증가가 있었는데 예. 예를 들어 뭐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스페이스X 같은 우주 산업들은 예. 저게 돈이 되겠어 하는 의문들이 좀 있거든요. 예. 돈 들어오는 게 돈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예. 이 정도로 확고하게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것 때문에 자본주의에서 기술을 얘기할 때는요, 기업만 보셔서는 절대로 안 되고 국가와 전쟁을 보셔야 돼요. 네. 예, 이게 사실은 열쇠를 여기가 쥐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쥐고 있지를 않아요. 네. 제가 그 전에 쉬운 예를 하나 들면은 전기 자동차가 1910년대에 이미 다 개발됐다는 건 다 아시죠? 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락커펠러가 그러니까 락커펠러라든가 요 엔진, 그 가솔린 차를 갖다가 쥐고 이 기술을 발전한 쪽에서 전기차가 발전하게 되면은 자기들이 죽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전기차의 모든 특허를 다 사갖고 그냥 다 이게 폐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제가 1920년대에 전기차 충전하는 이렇게 쭉 전기차들이 쭉 늘어서 갖고 충전하고 있는 그거를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아마 인터넷 뒤져보시면 나올 겁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어요. 전기차가 20세기 초부터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해서 없애버린 거는 기업들이 그런 일도 한다. 요걸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야, 만약에 여기서 또 잠깐 곁사이드로 빠져버리면 그 당시 전기차로 했으면 공해 물질이 이렇게까지 발전하진 않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석탄 발전소 중심이면 그걸 중심으로 많이 문제가 있었지만 그 효율을 또 뭐 어떻게든지 올리려고 하다 보면 이제 다른 것도 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뭐 어차피 또 석유를 이 전기를 할래도 또 화석연료를 뗐으니까 뭐 탄소 배출이 전혀 없었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그 전기차가 보통 그 탄소 배출이라는 면에서 보면은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도가 훨씬 덜해졌을 거다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현재 이산화탄소의 그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 그다음 기후 위기 이런 것이 락펠러가 엄청난 역할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 석유가 가지고 있는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나무하고 석탄하고 석유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부피에서 나오는 칼로리의 양이 있어서 비교가 안 된다. 이게 세 등급이거든요. 일단 우리가 똑같이 물을 끓인다 하더라도 나무를 떼서 끓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무는 부피에 관해서 열효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17세기, 18세기에 유럽 자본주의가 발전을 할 때, 그것도 그 포메란츠 책에 나옵니다만은, 그때는 에너지를 어디서 냐면 목재에서 얻거든요. 그러다가 어쩌면 유럽이 다 민둥상이 돼버려요. 지금 북한이 그렇습니다. 예, 북한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목재가 부족해서 이제는 북유럽 스웨덴 나무를 베는 수밖에 없다라고 싶을 정도가 됐을 적에 그때 영국 사람들이 뭘 쓰기 시작하냐면은 석탄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주먹만한 조그만 덩어리인데도 이따만한 화력이 나오니까 이다음부터 에너지 효율이 말할 수 없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석탄하고 석유를 비교하면 또 이게 비교가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 20세기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피당 발생하는 칼로리가 이게 확보가 돼야만 대규모의 에너지를 활용해서 대규모의 공장이 가능해지니까 석유로의 이행은 필연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석유의 사용이라든가 이거에 대해 방해가 되는 어떤 기술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가혹하게 짓밟혀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기업에만 기술 발전을 맡겨놓게 되면 이런 들쭉날쭉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이 논리하고 전혀 동떨어진 데서 기술을 발전시키는 존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국가예요.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은 뭐 이윤이고 뭐고를 떠나가지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니까 이 기업한테 이윤이 되든 안 되든 전쟁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이면 무조건 투자한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인터넷이 과연 수익이 나느냐, 인터넷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느냐 마느냐는 제 기억에 1996년까지도 논쟁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분명하다. 원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인터넷 상거래라고 하는 게 과연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한 사람들은 95년, 96년까지 있었거든요. 저 그때 이제 대학원 다닐 때인데. 그랬는데 그러면은 기업에게만 만약에 인터넷에 투자를 맡겨놓으면은 인터넷이라는 기술은 절대로 발전을 안 하겠죠. 근데 인터넷은 누가 발전시켰냐면 미국 국가가 발전시켰단 말이에요. 왜 했느냐? 핵전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핵전쟁이 나서
그 미국에 있는 모든 통신망이 다 두절됐을 적에 미국 군대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 컴퓨터 사이에 그 넷을 유지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생겨난 거니까. 네. 그래서 기술 부분에서의 압도적인 투자는 사실은 국가에서 시작이 되고 여기서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되면은 기업들은 그걸 보면서 자기들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걸 하나씩 가져다 쓰는 형태로 지금까지 자본주의 기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자본주의에서의 기술의 발전을 이야기를 할 적에 이거를 기업만 보고서 이야기를 하는 건 굉장히 근시안적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게 누구냐면은 그 마츠카토라고 하는 유명한 여성 경제학자가 있죠. 마리아나 마츠카토. 네. entrepreneurial state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아마 기업과 국가라고 번역이 됐을 겁니다. 이 책에서 이 얘기를 자세히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 그 얘기로 돌아가게 되면은 네. 스페이스 X라든가 지금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는 어떤 프로젝트들을 보게 되면 저게 돈이 될까? 돈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100년 후에 될 것 같은데 네. 어디서 저 돈이 나오느냐? 미국 나사에서 나오죠. 그렇죠. 나사에서 나오고 펜타곤에서 나오죠. 제일 큰 고객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쓰이고 있는 수많은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다 보면은 국가에서 추진했던 대규모 기술 프로젝트에서의 파생물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자본주의에서의 기술 그 역동성을 보시려면은 기업만 보시지 마시고 국가가 전쟁이라는 논리에 맞추어서 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그리고 이게 기업들하고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잠깐 또 여기서 다시 그 약간 사이드로 간 질문을 하나 또 드릴게요. 사실 그 최근에 미국의 국방력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심지어 이제 그 해군 함정을 따져 보면은 중국보다 해군 함정이 훨씬 더 적다. 근데 심지어 새로 그 조성하는 해군 함정이 없기 때문에 미국엔 조선소가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뭐 나사가 일을 민간 기업한테 맡기는 이런 일들 이런 게 결국 뭐냐면 전쟁 가능성이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미국 1국 체제로 갔기 때문에 그야말로 팍스 아메리카나가 실질적으로 본격화되고 경제 상황에서의 팍스 아메리카나가 아니고 군사적으로 보면 그 소련이 무너지면서 팍스 아메리카나 형성되면서 미군 입장에서는 그 전쟁을 대비할 준비가 하나도 없어져서 국가 프로젝트가 더 이상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과 더불어 그렇다면 이제 중국이 압도적인 2위 군사력으로 쫓아오고 있는 이 상황 그래서 반도체를 막아야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은 결국 이제 새로운 2인자의 등장과 1인자의 위협을 받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산업적 대응일 것이냐? 뭐 이런 생각이 듣다 보니까 막 의문이 생겼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그 군사 기술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입을 벌릴 수 있는 적은 아닌데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각도기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똑같은 생각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뭐로 바뀌냐면은 대규모 프로젝트의 발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담론이 나오게 되면은 미국 국가는 이제 각성을 하게 되고 이번에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위대해지려면은 군사 프로젝트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저걸 때릴 때다. 이거를 앞으로 나갈 때다. 그렇게 되면은 이 미국의 이제 그 군수 업체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군수 쪽으로 미국의 자원이 흘러가게 되면서 이쪽에 투자 붐이 조성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자본주의가 재미난 건 뭐냐면은 객관적 현실이 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객관적 현실을 투자자와 국가와 권력층이 어떻게 인지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돈이 움직이니까. 그러네요.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기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은 지금 그런 어떤 읽으신 어떤 기사라든가 정보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기사라든가 정보가 이미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걸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이미 불기 시작했다는 뜻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자, 다시 그럼 이제 본론으로 다시 넘어가서 그 자본주의 시스템이 산업을 뭐랄까 이렇게 잡아서 산업을 지배하게 되죠. 산업을 잡아서
자본의 그 무한정하고 급격한 축적을 산업 활동을 통해서 이루었고 예. 사실 뭐 그 사이에 패자는 자연인 거지. 예, 예. 자연이 수탈된 거니까 따지고 보면. 근데 어쨌든 산업 문명은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예. 지난 200년 동안 불가사의한 수준의 이제 소위 문명 발전이라고 표현하는 게 예, 예. 맞겠네요. 문명 발전됐죠. 자연은 사이에 오히려 힘들어졌을 예, 예. 거고 문명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이제 계속 가는 방향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20-30년간 특별히 영미 국가와 영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과 벼농사를 했던 아시아 국가들이 예. 그 자본의 축적에 있어서 다른 방향을 틀은 거예요. 부동산 예, 예. 쪽으로. 예, 예. 그 대표적인 나라가 예. 제가 보기엔 한중일 3국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자본 축적이 인류 역사는 가장 빠르게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예. 거기는 분명히 부동산 자본 예. 축적이 부동산의 있었거든요. 부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부동산 문제에서 그 미국하고 우리가 그 아시아를 비교하니까 이제 그런 적이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그 자본 축적이라고 하는 게요. 그 실물 텀으로 얘기를 하자면 궁극적으로는 뭐가 되냐면은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이 권력이 되거든요. 네.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그 자본주의가 처음에 시작이 될 적에 그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집중해 되어 있었느냐, 자본주의가 시작하는 순간에 요거를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네. 이게 프랑스의 경우에는 그 18세기에 그 국가에서 산업 정책을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 공부했던 거? 그 꼴베르라고 예. 하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나와서 그렇게 되는데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만은 프랑스의 경우에는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할 수 있는 권력이라든가 이게 국가로 집중이 돼 있어가지고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라든가 이게 어떤 부를 집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돼요. 근데 영국의 경우에는 이거를 영국 왕실이나 영국 국가가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동인도 회사라든가 그 런던 시티 오브 런던이라든가 하는 개별 기업들이나 투자자들이 이 역할을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기업 권력이 말하자면은 자본 권력의 더 중심적인 부분이 되죠. 이게 아주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게 미국 자본주의가 되는데 미국이 본격적으로 산업화를 시작한 건 이제 남북전쟁 뒤에요. 1860년대부터인데 이때 연방정부로부터 그 러버 베런들이죠. 그야말로 락커펠러라든가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인데 반더빌트 뭐 이런. 예, 반더빌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인데 국가 권력하고 유착을 해서 여러 특권을 얻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을 조직하고 그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장악하는 권력의 중심이 바로 기업과 은행으로 갑니다. 이 경우에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갖고 싶어 하는 자산이 뭐가 되냐면은 그 기업의 주식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프랑스의 경우에는 프랑스 국가가 망할 리는 없다. 따라서 국가가 약속한 국채라고 하는 게 국채가 약속한 그 수익률과 국채가 약속한 원금 상환이라고 하는 게 그 장기적으로 부를 축적하고 부를 저장하기 위한 아주 제일 기본적인 수단이 되게 되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정부를 해봐야 그 권력이 별로 없어요. 연방정부 재정 규모가 크지도 않고 무슨 그 적자 재정을 해가지고 공채를 발행하거나 이런 일도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그야말로 이 영양가 있는 자산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락커펠러 이게 스탠다드 오일의 주식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으로 이 부를 쥐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한국, 중국의 경우에는 도대체 이게 그럴 만한 상황이 되느냐.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고 했을 적에 이걸 국채로 보유하거나 주식으로 보유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느냐, 한국이. 1960년대, 70년대. 까마득한 옛날입니다만은, 뭐 저 태어나기도 전이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그 당시에 주식시장, 60년대, 70년대 한국의 주식시장이라는 건 거의 웃음거리였거든요. 그리고 거기 있는 주식시장은 거의 그 투기 시장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주식으로 부를 보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없었어요. 60, 70년대. 그러면 그게 국채였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프랑스처럼 국채 형태로 그걸 가지고 싶었느냐? 지금 일본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국채 형태로 갖고 싶었느냐? 국채도 그거 애매하거든요. 그럼 이때는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본적인 힘과 가장 안정적인 미래의 전망이 어디 있느냐? 땅으로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권력의 중심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게 유럽 형태가 나타나고 여기는 이제 국가라든가 국제 같은 게 중요해지고 네.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주식 같은 형태가 중요해지는데 아주 거칠게 얘기해서 이 아시아의 경우에는 자본주의가 전통사회가 하고 같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자본주의가 막 발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장기적인 안정적으로 부를 축적하고 소유할 수 있는 형태가 사회의 가장 근간에 있는 권력은 토지가 아니겠느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부동산으로 연결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중국이나 한국의 경우에는 국가 정책 자체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돼요. 네. 그래서 토지 가격을 올리고 부동산 가격을 계속 올리는 것 자체를 갖다가 국가의 경제개발 계획 자책의 근본으로 삼게 되거든요. 네네. 이렇게 되니까는 온 사회적인 합의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부는 곳 부동산이구나. 거칠게 말해서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란 곳 주식이다라고 얘기해도 크게 이상하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리고 일본 사람들한테는 이게 부란 곳 저축이다 내지는 부란 곳 국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크게 어색하지는 않을 텐데 이게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부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주식이요, 국채요. 그게 좀 애매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이다. 내가 강남에 땅이 몇 평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요런 사고방식이 60년대 말부터 시작이 됐다고 해요. 네. 그 다음에 70년대, 80년대 거치면서 제가 보기에는 IMF가 끝난 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 부동산하고 금융이 연결이 되게 되면서 이제 부동의 위치를 가지게 된 거예요. 네.